환경직 공무원 환경연구사 합격은 전공에 강한 대방열림, 많은 합격생과 합격 수기들로 증명합니다. 필기고 득점부터 면접 준비까지 대방열림에서 제대로 준비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오늘부터 여러분하고 환경공학을 같이 공부하게 될 평혜림이라고 하고요. 간단하게 저희가 첫 수업이니까 어떻게 환경공학을 공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뭐 트렌드라고 하기는 조금 그런데 사실은 요즘에는 좀 시험별로 약간씩 변별력을 위한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문제 과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네, 그 다음에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아이고. 이 환경공학이라고 하는 과목은요, 뭐 여러분들 환경공학 전공하셨나요? 안 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쵸? 그 환경공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광범위하다. 거의 대부분 다 여기 오시기 전에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많이 찾아보시고 어쨌든 간 수업을 이제 선택을 하셨을 텐데, 과목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좋게 말하면, 아주 좋게 말하면 광범위하고 작다 하죠. 그죠? 그래서 이것저것 다 들어가기 때문에 뭐 어디에 이렇게 딱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가 좀 집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저희가 다른 학생들은 환경공학이라는 게 어쨌든 광범위한 범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깊게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본인이 준비하시는 시험에 따라 깊게 들어가는 시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선택을 하셨으니 저희는 선택을 했으면 집중을 할 차례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목은 환경공학이지만 사실은 여기 안에는 수많은 과목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 과목이 다 아시다시피 첫 번째는 수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기, 폐기물, 토양, 소음 진동, 그 외. 됐나요? 그래서 여기 수질부터 대기, 폐기물, 토양까지는 사실은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소음하고 진동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환경적인 측면에서 소음 진동을 많이 다루긴 하지만 사실은 물리적인 개념이라서 기계공학과에서 많이 다루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수질, 대기, 폐기물, 토양은 어쨌든 연계되어 있는 이론들도 많고 하지만 소음 진동 같은 경우는 좀 별개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좀 어려워하시고, 제가 이렇게 쓴 순서는요, 시험장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 20문제에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과목 순서로 나열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렇다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한 5년 평균, 그래서 제가 2023년, 그러니까 올해 6월에 있었던 시험 문제에 대한 비중을 좀 알려드리면, 수질이 9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대기가 5문제, 폐기물이 2문제, 2문제, 2문제 이렇게 나왔나 보다. 이렇게. 그럼 6, 9, 5 맞죠? 20문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중이 2023년도 지방직에 나왔던 시험 문제 비중이에요. 근데 항상 이렇게 나오냐는 또 아니죠. 그래서 보통은 제가 평균치 한 5년치 평균을 보면 수질하고 대기가 나오는 비중이 거의 엇비슷하거나 아니면 살짝 수질이 한 문제가 많거나, 그래서 보통 한 7문제, 6문제, 7문제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은 6문제에서 7문제 정도 사이고 나머지가 폐기물, 토양, 소음 진동인데, 그 외에서도 평균적으로 보면 폐기물이 토양이나 소음 진동보다 약간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그렇다고 토양이 수가 적으니까 토양환경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을 버릴 수가 없는 게, 토양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토양이 오염되면 지하수도 오염되니까 수질하고도 연관되어 있어서 토양은 맞물려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수질하고 폐기물이랑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토양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어서 버리기에는 또 아깝고, 저희는 이제 한 문제에 따라서 등락이 결정되는 거라서 전 버리라고는 하지는 잘 않거든요. 근데 그 외에 해당하는 문제가 이제 각종 법규라든지 공정시험 기준이라든지, 공정시험 기준이나 법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사를 공부하신 분들이면 법규와 공정시험법을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는지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무조건 달다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게 법규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수질환경 기사나 아니면 대기환경 기사나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는 대기와 관련된 대기환경 보전법이나 아니면 물환경 보전법만 딱 외우시면 되는데, 사실 이 환경공학이라는 과목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법규들을 다 암기를 하시려면 정말 한 10,000페이지는 넘을 것 같은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외우시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택을 했으면 집중을 하자라고 했는데, 처음에 외우실 때 법규를 달다 외우시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시작하실 때 기본적인 나머지 과목들의 이론적인 부분을 100% 맞을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법규 문제는 어디서 어떤 파트에서, 물론 자주 나오는 파트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법규에서 나오는 경우에는 누구는 못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대비를 할 수는 있게 공부를 하지만, 나머지 그 외에 우리가 모든 법규를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그 외라고 써놨어요. 중간중간 잘 나오는 법규나 이 정도 암기하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반드시 꼭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고, 그 외의 부분은 저희 예상 바뀌니까 뭐 그런 것들은 잘 이제 하늘에 맡기고 나머지를 공부를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그래서 각종 법규들은 뭐 그 외에 이제 제가 중간중간 수업 들으면서 이 부분은 암기를 하시고 이 부분은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세요 라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법규가 아예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법규가 나오더라도 뭐 한 3-4문제까지 변별력을 위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그때 좀 달라서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중간에 필요한 부분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환경공학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시험에 대비를 해서 저희가 공부를 할 때에는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을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고득점을 위해서. 그래서 수질이랑 대기 순서대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폐기물, 토양, 소음, 진동 순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첫날이라 여러분들이 첫날은 항상 그렇잖아요. 나 오늘부터 진짜 열심히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고 공부를 하시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항상 수업할 때마다 말씀은 예습은 안 하셔도 돼요. 뭐 예습해 오시면 너무나 좋죠. 예습 복습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초중고부터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예습도 중요하고 복습도 중요한데, 저한테 배우실 때는 완벽한 복습만 하시면, 그래도 다른 과목들 공부하실 때 어쨌든 간 환경공학도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고, 첫날은 보통 첫 주나 아니면 한 2-3주까지는 복습을 너무 열심히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양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복습하고 그 다음에 또 복습하고 이건 되는데, 이제 점점 양이 쌓아갈수록 수질 지나고 나서 대기 파트 갈 때 수질이 이제 다 저기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뭐 공부하시는 방식을 많이 찾아보셨겠지만 회독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어떤 친구들은 저 합격했는데 몇 회독했어? 그러면 3회독 했어요? 4회독 했어요?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 회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나서 회독을 다시 처음부터 돌리려고 하지 말고, 수질 끝나면 대기 진도 나갈 때 대기 그날 복습을 하고 수질을 다시 한번 보고, 그러면 회독수가 금방금방 늘어나거든요. 사실은 회독을 얼만큼 책을 많이 봤느냐 가 아니라, 회독을 한다라는 건 얼만큼 성실하게 공부를 복습을 철저히 했느냐를 알아보는 거라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만 제가 복습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준비하시면 다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 저의 잔소리는 여기까지고 네. 저도 첫날이라 어색하니까 저희는 빨리 할 일을 할까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죠. 사실 환경공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환경공학과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환경공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어쨌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잡다하죠. 그래서 화학도 조금 들어가 있고 생물도 조금 들어가 있고 뭐 소음 진동에서는 물리 개념도 조금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여러 타과 환경공학과가 아닌 뭐 화학공학과나 화공이나 화학과 아니면 뭐 생명이라든지 요즘에는 그런 타과에서 많이 환경공학 쪽으로 넘어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과들이나 아니면 모든 기본 베이스를 제가 다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펙을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설명을 해야 되고, 저는 기본 베이스가 없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수업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들으시다가 저건 다 내가 아는 내용이다. 그래서 너무 쉽다 그러면 그냥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가볍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내가 모르는 내용이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만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기본 베이스가 없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일단 책의 구성을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수질 과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질 과목이 먼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의 수질과 대기가 들어가 있을 텐데 저희는 앞부분부터 수업을 할 거고요. 모든 책의 기본은 뭐 기초 단위라든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수질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일단 보시면 수질이라고 하는 과목도 세분화해서 기사 공부하시면 세분화해서 수질오염 개론이라는 게 있고 수질오염 개론에서는 수질오염 물질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런 물질들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냐 뭐 얘네들이 하천수를 오염시키고 호수수를 오염시키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공부하시는 거라고 하면 그러면 이런 오염물질을 제어를 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 이런 방법들이 나와 있는 것이 방지기술이에요. 되셨죠? 그리고 이 오염물질을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는 공정시험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법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라고 있죠. 상수도, 하수도. 그래서 상수도와 하수도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상하수도. 그래서 총 5과목이 수질환경 기사에 포함되어 있는 과목들이거든요. 근데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법규나 공정시험법 같은 경우에는 나와봤자 한 문제 안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걸 배제하고 나서는 나머지는 다 개론과 방지기술 상하수도 파트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중요도를 따지면 개론과 방지기술에서 거의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하수도 부분도 제가 필요한 부분만 체크를 하고 상하수도는 거의 대부분 시설 기준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설치를 할 때 그런 기준치 같은 것들은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 기본적인 이론적인 내용들만 이제 잘 파악해 놓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개론과 방지기술 순서대로 나갈 거고 마지막에 상하수도 파트를 나갈 거예요. 세분화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처음에는 개론부터 할게요. 그 원소주기율표나 이런 것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암기를 하시기 때문에 원소주기율표나 이런 것들은 암기를 다 하고 계시겠지만 사실 저는 기본 베이스가 없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하니까 환경공학에서 필요한 원소주기율표 화학 시간에는 뭐 얘가 할로겐족 원소다 18쪽이다 뭐 비활성 기체다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네, 환경공학에서는 그런 내용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거 이외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원소주기율표나 원소 기호 같은 것들 아니면 원자량 같은 것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기본을 먼저 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굳이 쓰자면 제목이 수질공학 기초라고 그래서 기초라고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는 원소주기율 표부터 볼게요. 다 외우신 것처럼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시면 돼요. 사실 뭐 그 화학 시간에 외우실 때는 주기 따져가지고 이렇게 외우시잖아요. 수, 헬, 리베, 붕탄질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외우시는데 저희 뭐 그렇게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순서대로만 알고 계셔도 되고 순서대로도 모르셔도 되고 그래서 어쨌든 쓸게요. 이렇게 해서 20번까지예요. 다 아시죠? 그래서 수헬리베 붕탄질, 산플레나 말규, 인황염화 칼카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화학 시간에 뭐 세로로도 외워라 그러면 화학 시간에 맞춰서 암기를 하시면 돼요. 저희는 이제 환경화학에서는 그냥 원소 기호를 보고 얘가 뭐다 읽으실 수 있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 원자량이 있어요. 이제 원자량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원자량은 상대적인 질량이거든요. 상대적인 질량이라는 게 뭐냐 하면 수소가 원자량이 얼마지? 1이거든요. 수소가 원자량이 1인데 수소라는 걸 쟀을 때 1g이 나온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탄소를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탄소를 기준으로 탄소가 12라고 했을 때 탄소에 비해서 수소는 어느 정도야? 라고 하는 상대적인 질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하면
탄소를 기준으로 한 거긴 하지만 수소를 1이라고 했을 때 탄소는 수소보다 몇 배 무겁냐? 12배 무겁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 것이 원자량인데 원자량은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외우시고 계셔야 되는 게 한 11개 정도만 암기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전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셔도 보통 시험 문제에는 공무원 시험 문제는 친절하게 원자량 얼마다 라고 이제 제시가 되긴 해요. 그래도 기본적인 건 암기를 하고 계시는 게 편하니까 암기를 할게요. 일단 첫 번째 1번은 수소죠. 수소는 원자량이 1이에요. 원자량 암기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탄소는 12, 질소는 14, 산소는 16, 그 다음에 나트륨 23. 그 기사 시험이나 산업기사 시험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저희가 계산기를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어서 소수점까지 계산을 해야지만 그 답에 가장 근접한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공무원 시험은 계산기가 사용이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를 다 잘라주시면 돼요. 마그네슘이 원래 24.3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24로 외워두시면 되고요. 원래는 24.3인데 24. 그 다음에 아셔야 되는 거는 염소? 염소는 35.5로 외울게요. 얘는 자르기가 애매한 게 염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염소 분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Cl2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35.5를 2배를 해도 71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35.5로 암기를 하시고 칼륨은 39, 칼슘은 40 이 정도만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는 원자량 정도는 암기를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원소 기호를 보시면 아 얘가 뭐다 라는 것만 읽어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우린 예전에 불소라고 불렀던 시대도 있었지만 요즘엔 플루오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이거 이외에 뭐 이런 것들 망간 읽으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거 크롬 다음 뭐가 있지? PT 뭐예요? 백금 백금 같은 경우에는 환경공학에서는 이제 촉매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촉매 같은 것들 나올 때 아 PT다 그러면 아 백금이다 라는 정도는 아셔야 되고 CU, 코발트, 그 다음에 AU, 뭐 금, AG, 은, HG, 수은 이런 것들 읽으실 수만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원소 기호 같은 것들은 대략적으로 보셨을 때 암기를 하시고 이제 원소 기호를 보시고 읽으실 수만 있으면 되니까 PB, 뭐 납, 뭐가 있을까? 아이오딘? 요오드라고 했었는데 아이오딘이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 뭐 그 다음에 많이 언급되는 게 카드뮴, 구리, 철 뭐 이런 등등등등 그때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면 그때그때 다 책에 나와 있으니까 책에 나와 있는 걸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시는 건데 그냥 저희 한번 짚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이런 원소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제가 앞에서 노란색으로 표시해드린 부분이 원자량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원자량을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원자량 표시해 놓은 거 보시면 수소는 원자량 1, 탄소는 12. 단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수소가 1g이다, 미리그램이다, 나노그램이다 이런 거 단위가 안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량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적인 질량이에요. 상대적인 질량이기 때문에 얘에 비해서 얘가 얼만큼이야 라고 하는 상대적인 수치예요. 그래서 단위가 없어요. 단위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우리가 단위가 없다라는 걸 무차원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원자량은 단위가 없다. 무차원수다. 근데 아시겠지만 모든 물질들을 쪼개면 나중에 남는 게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원자가 남긴 하지만 사실은 자연계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원자 상태보다는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유도 수질오염 물질들을 알기 위함이잖아요. 그런 물질들도 거의 대부분 뭐 어떤 하천에 황산이 유입되었다 아니면 염산이 유입되었다 아니면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거의 대부분 분자로 존재를 하고 화합물로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분자량을 계산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분자량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볼까요? 요 정도만 볼게요. 하나만 더. KM에 놓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보시면은 얘는 분자가 염산이라고 있죠. 그쵸? 우리가 이제 물 속에 녹아있는 형태에서 수소이온을 낼 수 있는 물질을 산이라고 하기 때문에 물론 얘를 대기 파트에서 공기 중에 있는 걸로 확인을 하면 기체 상태로 보면 염화수소라고 읽어야 정상이지만 이제 우리는 지금 수질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염산, 그 다음에 얘는 황산, 얘는 질산, 그 다음에 얘는 초산,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NaOH는 OH가 수산화, 그래서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슘, 탄산 칼슘, CO3는 탄산이라고 읽거든요. 그래서 탄산 칼슘, 그리고 얘 이름 뭔지 아세요? 과망간산 칼륨. 과망간산 칼륨이라고 해서 보통 학교에서 뭐 COD 실험 같은 거 하실 때 산화제로 많이 이용하는 과망한산 칼륨하고 다이크롬산 칼륨이라고 K2CR2O7이 있는데 뒤에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화합물만 보고 이 분자들의 분자량을 한번 구해볼게요. 분자량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각각 분자들도 원자들이 합해져서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분자량은 원자량의 합으로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럼 각각의 원자량의 합인데 원자량은 단위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분자량도 단위가 없는 원자량의 합이니까 분자량도 단위가 없겠죠. 그럼 분자량도 무슨 수? 무차원수. 그쵸? 무차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씩 빨리 할게요. 자, 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자량 얼마지? 1, 염소는 35.5. 그러면 얘는 36.5. 단위 없어요. 무차원수. 그 다음에 황산 같은 경우에는 수소 1자리가 2개 있으니까 1자리가 2개 있고 황은 32. 저기 안 썼네. 32. 그 다음에 산소는 16자리가 4개. 계산하시면 98. 이렇게 나오거든요. 수소는 1, 질소는 14, 산소는 16자리가 3개면 48이 되겠죠. 그럼 48이 14 더하고 이러면 63 나오거든요. 그래서 63. 초산 아세트산이라고 불리우는 CH3COOH는 어쨌든 쓸 수 있는 방법들이 화학식 명명하는 방법들이 많잖아요. 표시하는 방법들이. 얘는 C2H4O2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초산이라고 하는 거는 CH3COOH로 많이 표시를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얘도 12 더하기 3 더하기 12 더하기 산소 16, 1 이렇게 더해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됐죠? NaOH, 나트륨 23, 산소 16, 수소 1 계산하시면 40, 칼슘 40 가로 안에 있는 게 총 2개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가로 안에 있는 거는 지금 OH, 수산화예요. 그러면 수산화 같은 경우에는 원자량의 합이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16, 얘가 1, 17이죠. 17짜리가 몇 개? 2개. 그럼 17이 2개니까 34? 34 더하면 74가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얘는 CO3는 이름을 뭐라 그랬지? 탄산. 탄산, 칼슘. 그래서 얘네를 물속에 넣으면 탄산 이온하고 칼슘 이온하고 이렇게 이온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탄산 칼슘이라고 하면 칼슘이 얼마? 40, 탄소가 12, 산소가 16짜리가 3개. 계산하면 100. 과망한산 칼륨을 볼게요. 과망한산 칼륨 KMNO4 같은 경우에는 제가 쓴 이유가 있어요. 잘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사실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이제 그 분자들만 제가 써놓은 건데 KMNO4 같은 경우는 칼륨이 39예요. 근데 제가 망간 같은 경우에는 저기 화합물에서 안 다뤘잖아요. 얘는 망간. 됐죠? 망가니즈라고도 부르는데 이 망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 당황하지 않으셔도 KMNO4의 분자량이 얼마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면 망간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암기하라는 저 노란색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망간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55예요. 55. 그 다음에 산소가 16짜리가 4개. 계산하면 이게 158 나오거든요. 되셨나요? 자, 볼게요. 지금까지 뭐 했지? 분자량을 했어요. 이 분자량을 한 이유가 분자량은 원자량의 합으로 계산을 하고 무차원수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표시를 한다. 근데 지금까지 원자량, 분자량 한 이유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이 단위 때문에, 이 기초 단위 때문에 하는 건데 그게 몰이라는 개념이에요. 몰.
화학 시간에도 몰에 대한 개념을 배울 거예요. 1몰이라고 하는 개념은 6.023 곱하기 10의 23개 입자를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고 공부를 하셨을 텐데 환경공학적으로 몰에 대한 개념은 입자의 수로 우리가 표시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몰에 대한 개념을 제가 알려드릴 때 이 몰이라고 하는 거는 정식 플레임은 MOLE예요. 근데 우리가 뭐 여기서부터 거리가 몇 미터야? 라고 하면 5미터 이렇게 쓸 때 이렇게 다 써주지 않잖아. 그쵸? 5미터 이렇게 쓰지 않아요? 이것처럼 몰도 마찬가지로 줄여서 MOL이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뭐 화학책이나 아니면은 전공서적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플레임 다 쓰는 경우가 있어요. 몰퍼 리터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MOL이라고 하는 게 기본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몰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설명드리면 화학적으로는 1몰에 대한 개념이 개의 입자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입자예요. 몇 개의 입자가 있는 것을 우리가 1몰이라고 하느냐. 6.023 곱하기 12, 23개의 입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그걸 모아서 몰이라고 한다라는 개념인데 환경공학적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1몰은 그람 분자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입자의 개수가 그 물질의 분자량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시 쉽게 1몰은 무슨 분자량? 그람 분자량. 그러면 참고 갑자기 튀어나온 그람 분자량은 무엇이냐? 우리가 분자량이라는 것은 단위가 없는 무차원수라고 했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 불편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황산이 도대체 염산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염산이 여기 얼만큼 녹아 들어가서 하천이 오염된 거야? 라고 했을 때 36.5g과 36.5kg은 완전 크잖아요. 갭이 10의 3승배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단위를 붙여 사용하는 게 편하겠다라는 거죠. 분자량에다가 그러니까 임의로 원래 분자량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질량이 원자량의 합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어야 정상이지만 우리가 임의로 사용하기 편하게 분자량에 g도 붙이고 분자량에 미리그램도 붙이고 분자량에 킬로그램도 붙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쉽게 이름을 붙이면 분자량의 g을 붙인 값을 그람 분자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분자량에는 원래 단위가 안 붙는데 거기다 g을 붙였다? 그러면 그람 분자량이라고 이름을 불러주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분자량에 미리그램을 붙이면 무슨 분자량? 미리그램 분자량이 되는 거고 분자량에 킬로그램을 붙이면 킬로그램 분자량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근데 제가 그람 분자량을 기본으로 하고 앞에 미리를 붙였냐 킬로라는 접두어를 붙였냐의 차이지 10의 3승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의 차이지 그람 분자량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단위 개념은 몰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1몰은 무슨 분자량? 그람 분자량이 알고 계시면 돼요. 잠시 자 그럼 예를 들게요. 예를 좌측에 보시면은 저랑 같이 지금 분자량을 계산을 해놨잖아요. 맞죠? 분자량 계산을 해놨어요. 그러면 염산 1몰은 얼마야? 이렇게 물어봐요. 염산 1몰은 얼마야? 분자량 나왔잖아요. 1몰은 무슨 분자량? 그람 분자량. 다시요. 1몰은 무슨 분자량이요? 그람 분자량. 환경공학 쪽에서, 화학 쪽에서 1몰은 뭐야? 그러면 6.023 이게 나와야 되는데 환경공학에서는 1몰이 뭐야? 그러면 1몰은 그람 분자량만 기억하시면 돼요. 1몰은 그람 분자량. 염산 1몰은 얼마? 36.5g이에요. 되셨죠? 염산 1몰은 36.5g. 황산 1몰은 98g. 끝이에요. NaOH 수산화나트륨은 1몰은 40g. 됐죠? 그 다음에 CaOH2 수산화칼슘은 1몰은 74g. 끝. 됐죠? 자, 그럼 볼게요. 위에서 제가 그람 분자량, 미리그램 분자량, 킬로그램 분자량 말씀드린 것처럼 분자량에 g을 붙이면 그람 분자량, 미리그램을 붙이면 미리그램 분자량, 킬로그램을 붙이면 킬로그램 분자량이라고 했어요. 밀리와 킬로는 접두어예요. 뭐 밀리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g보다 밀리그램은 밀리가 붙었기 때문에 10의 3승 작다라는 뜻이거든요. 킬로라는 것은 10의 3승 크다라는 접두어의 의미예요. 앞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아시죠? 자, 그러면 볼게요. 얘 g보다 10의 3승 작으면 우리가 보통 미리그램 분자량이라고 한대요. g보다 작으면 맞지? 뭐가 붙은 거예요? 밀리라는 접두어가 붙은 거거든요. 그럼 얘도 몰 앞에
뭐 붙이면 돼? 밀리라는 접두어 붙이면 돼요. 그럼 이게 1밀리몰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바로바로 이게 빨리빨리 바뀌어지면 계산하는 속도가 빨라져요. 밀리그램으로 나왔으면 바로 미리몰로 바꾸면 되고 킬로그램으로 나왔으면 바로 킬로몰로 바꾸시면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 베이스는 1몰은 그램 분자량이지만 왜냐면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거니까 혹시라도 다른 단위 환산 체계로 나오면 미리로 나왔으면 미리그램으로 바꾸고 킬로로 나왔으면 킬로그램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알고 계시면 조금 편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만 더 할게요. 그램 앞에 킬로라는 접두어를 붙이면 분자량에다 킬로그램을 붙이면 킬로그램 분자량이에요. 그쵸?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1몰이라는 개념 앞에 뭐 붙이면 돼? 킬로라는 접두어를 붙여주시면 돼요. 됐나요? 이렇게 화학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 개념이 너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는 계산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라서 빠른 속도로 계산을 하시려면 가장 편한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1몰은 분자량에다 그램을 붙인 값과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앞으로 제가 계속 질문할 거예요. 1몰은 얼마예요? 그러면 그램 분자량.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1미리몰은 미리그램 분자량, 1km몰은 킬로그램 분자량이라고 기계적으로 나오시면 계산이 속도가 빨라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연습을 할게요.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 제가 아까 1몰을 몇 개만 한 거거든요. 자, 빠른 속도로. HNO3는 질산이에요. 그렇죠? 질산의 1mm몰은 63mg. 됐나요? 1km몰은 63kg. 이렇게 바로 나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CaCO3 탄산칼슘은 1몰은 얼마예요? 100g. 1몰은 무슨 분자량이니까? 그램 분자량. 1mm몰은 100mg. 됐죠? 1km몰은 100kg.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지막 과망간산 칼륨은 158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과망간산 칼륨 1몰은 158g, 1km몰은 158kg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까지 보셨던 상황처럼 1몰이라는 개념을 화학적인 개념으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환경공학적으로는 접근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 어떤 하천의 황산이 1몰이 들어가서 하천을 오염시켰대요. 그럼 1몰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황산이 98g 들어가서 오염을 시켰다는 뜻이에요. 2몰이 들어갔대요. 그러면 얘는 98의 2배만큼 들어가서 98 곱하기 2g만큼 들어가서 오염을 시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몰에 대한 개념은 뭐예요? 질량의 개념이에요. 양에 대한 개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1몰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98g, 2몰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98 곱하기 2g, 3몰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98의 3배가 들어가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몰은 뭐다? 질량에 대한 개념이다. 됐나요? 몰은 뭐라고요? 질량에 대한 개념. 1몰은 무슨 분자량? 그램 분자량. 몰 끝났어요. 됐나요? 두 번째. 이제 몰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당량이에요. 들어보셨나요? 당량? 이렇게 쓰시면 아실 건데 이퀴밸런트. 자, 줄여서 보통 EQ라고 쓰거든요. 전공서적에서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쓰는 경우도. 근데 저희는 이제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당량이라고 하는 이퀴밸런트를 EQ라고 쓸 거예요. EQ라고 쓸 건데 이 당량이란 개념도 화학 시간에 다 공부하시잖아요. 근데 화학적인 개념 말고 몰처럼 우리가 공부를 하면 얘가 수소와 결합하고 있는 그 당량이라고 하는 화학적인 개념 이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려면 당량, 1당량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량에다가 그램 분자량, 그램을 붙이면 그램 분자량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가수로 나눈 것을 1당량이라고 해요. 가수. 가수의 개념. 볼까요? 여기 있는 가수는 흔히 산화수, 원자가 라는 개념과 동일해요. 그래서 가수값, 원자가, 산화수를 아시면 그램 분자량을 가수로만 나눠주시면 돼요. 됐죠? 자, 참고 간단하게 할게요. 분자량에다 그램을 붙이면 그램 분자량이라는 거 쉽게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가수를 몰라서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가수를 계산을 할 텐데 사실 가수 하는 거는 화학 시간에 원자가 전자인가? 뭐 이런 거 계산하면 전자 껍질이 몇 개 들어가고 뭐 이런 거 하면 가수 나오잖아요.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 우리는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화학 시간에 이렇게 계산을 하겠지만 사실은 머릿속에 칼슘은 이가, 뭐 망간은 이가, 칼륨은 일가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외우셔야죠. 빠른 속도로 계산을 하려면. 그래서 가수 계산하는 걸 설명을 잠깐만 드릴게요. 저는 그러니까요.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화학 시간에는 이제 원리적으로 얘가 왜 일가가 되는지 이가가 되는지를 공부를 하겠지만 사실 환경공학 여기 가수 계산하는 거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빨리 풀 수 있는 약간 이런 말 써도 되나? 가라. 그래서 빨리빨리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가수 계산하실 때 빠르게 여러분들이 분리할 수 있는 거는 산이냐 염기냐를 구분하시면 돼요. 산이냐 염기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산일 경우 제가 설명은 항상 해드리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화학 시간 다 공부하시기 때문에 외우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빠른 속도로 할게요. 산일 경우에는 산이다 그러면 누가 산이지? 해볼까? 염산, 황산, 질산, 인산. H3PO4 인산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썼던 거 CH3COOH라고 했을 때 이런 거 초산. 초산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 있는데 기사 시험 문제는 많이 언급이 되는데 공무원 시험 문제는 언급된 적 거의 없어요. 그래서 생긴 게 비슷하니까 한번 쓸게요. C2H5COOH라고 해서 얘는 아세틱에이시드라고 하는 아세트산이면 얘는 프로피온산이에요. 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산이에요. 산일 경우에 가수를 계산하는 방법은요. 산의 공통점이 뭐지? 수소이온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일 경우에는 수소이온은 플러스니까 수소이온의 개수가 가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소이온의 개수가 가수다. 되셨죠? 그러면 빠르게 풀 수 있죠. HCl 그럼 수소이온 몇 개? 1개. 그럼 1가예요. 1가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1이라고 하는 거엔 단위가 없어요. 그냥 정수로 1, 2, 1, 2 이렇게 따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수를 나눠주죠. 1가다 그러면 여기다 1로 나눠주시는 거고 2가다 그러면 2로 나눠주시는 거니까 제가 가를 써더라도 이 가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나눠주시면 돼요. 황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소이온이 몇 개지? 2개죠. 몇 가? 2가. 질산 같은 경우에는 몇 가죠? 1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H3PO4 인산은 몇 가? 3가. 잠깐 여기서 보시면 아세트산 오면 이제 버벅대는 거지. CH3COOH라고 하면 수소가 4개니까 4가? 끄트머리 있는 거 하나? 앞에 있는 거 하나? 막 이렇게 가거든요. 지금 잠깐 보시면 얘네가 가수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얘네가 물속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물에 들어가면은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온화가 일어나요. 그쵸? 이온화가 일어나면 수소가 가지고 있는 거, 염소가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나오는 수소이온이 몇 개죠? 하나라서 1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염화이온 같은 경우에는 Cl-니까 이렇게 2개, 우리가 이런 안정한 화합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안정한 화합물이라는 것은 양이온이나 음이온을 띄지 않는 중성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 그럼 얘는 중성인 상태니까 수소이온이 플러스 1가면 염화이온은 마이너스 1가여야지 정상이겠죠. 그쵸? 옆에 있는 여기 황산 한번 볼까요? 황산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 들어가서 이온화하고 전리를 하면 수소이온이 1가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얘가 갖고 있는 그 가수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리고 옆에 SO4라고 하는 황산이온이 나오는데 이 황산이온은 2-예요. 마이너스 2가예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2가면 얘가 몇 가여야지? 마이너스 2가 돼야지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는 거니까 몇 개가 나와야 돼? 2몰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2개가. 되셨죠? 이때 나오는 수소이온이 몇 개? 2개. 그래서 얘가 2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질산도 마찬가지로 이온화가 되면 수소이온 하나, 질산이온 하나. 여기 보시면 인산이온은 이온화가 되면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수소이온이 3개가 나와야 되고 인산이온이 PuO4 그러면 얘가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얘는 뭐예요? 3-가 돼야 되겠죠. 그쵸?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제가 말씀 안 드린 아세트산과 프로피온산 같은 경우에는 얘가 물속에 들어가서 이온화하고 전리를 하면 CH3COO까지가 한 묶음이에요.
CH3COO까지가 한 묶음, 뒤에가 수소가 한 묶음. 그러면 수소이온이 뭐라 그랬지? 플러스. 그럼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됐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때 나오는 수소이온이 몇 개? 하나. 그래서 얘는 몇 가? 1가예요. CH3COOH가 1가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아요. 마지막 프로피온산을 쓴 이유는 아세트산 한 번 더 설명하려고. 아세트산하고 프로피온산하고 생긴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그쵸? 얘도 물속에서 이온화되고, 자, 이온화라는 말을 썼는데 이온화와 같은 말. 전리된다, 해리된다. 같은 개념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 물속에서 이온화가 되었다라고 해도 똑같은 말이고, 전리되었다, 해리되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온화되고 전리되고 해리된다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한 묶음? C2H5COO까지가 한 묶음이고 수소이온. 그래서 C2H5COO까지가 한 묶음, 수소이온이 하나. 그래서 프로피온산도 1가예요. 정리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캐치를 하려면 보통 아세트산이랑 프로피온산은 자주 언급되는 물질도 아니고, 사실 자주 언급된다 하더라도 아세트산만 알고 계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를 제외하고는 다 수소의 개수만 따지면 우리는 빨리 계산할 수 있으니까, 어떤 산의 형태가 나오더라도 수소의 개수만 가지고 가수를 빨리 계산하면 그 가수를 가지고 당량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이해 가시죠?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얘 몇 가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환경공학에서는 몇 당량이야? 이걸 물어보는 거고, 저 당량을 넘어서 당량을 이용한 농도 표시가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보셨던 노르말 농도라고 하는 건데, 이런 노르말 농도를 계산하기 위한 뭔가 수단으로 이용하는 게 가수 계산이기 때문에 저희는 빨리 가수가 몇 가인지만 빨리 찾아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산이다라고 하면 수소이온의 개수를 찾아보시고, 이 수소이온의 개수로 빠른 시간 안에 가수를 계산하시면 돼요. 됐죠? 두 번째, 산이 아니면 보통 뭐라고 해요? 염기. 그럼 산과 염기의 차이점은, 산일 경우에는 수소이온을 낼 수 있지만 염기의 경우에는 OH-라고 하는 수산화 이온을 가지고 있잖아요. 수산화 이온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겠지만 산소가 원래는 산소 원자가 마이너스 2가고, 그 다음에 여기 수소는 플러스 1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를 두 개를 OH가 이렇게 더해줬다 하더라도 지금 마이너스 1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자, 얘는 이름이 수산화 이온이에요. 이 위에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정기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거니까 이온이라고 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OH-라고 했을 때 염기의 경우에는 OH-의 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돼요. 이게 가수예요. 얘는 예외가 없어. 프로피온산이나 초산처럼 예외가 없어서 그냥 OH의 개수만 따지면 바로 가수가 나오죠. 볼게요. CaOH2 KOH. 가수 계산하시는 것만 알면, 가수 계산하시는 것만 알면, 이거 하나만 할까? 간혹가다 이게 왜 가로 넣고 이게 2개 붙고 가로 넣고 3개 붙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수만 아시면 이것도 다 해결되거든요. 볼게요. CaOH2예요. 이제 칼슘 같은 경우에는, 칼슘은 플러스 2가예요.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암기를 하셔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은 그러니까 말씀드릴 텐데, 얘가 플러스 2가고 OH가 지금 몇 개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짜리가 몇 개가 있어야? 2개가 있어야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니까 가로 열고 OH가 2개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럼 얘 하나 보면은 K가 플러스 1가, OH가 마이너스 1가, 이렇게 돼서 정기적으로 중성을 만들어 주는 거. 그래서 1가짜리, 2가짜리만 대략적으로 많이 보시면, 1가짜리는 수소, 칼륨, 나트륨. 보시면은 이쪽에 있는 애들은 다 1가, 플러스 1가. 됐나요?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2가짜리는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 이런 것들.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 이런 것들의 공통적인 거는 금속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금속이라고 하는 것들은 양이온 2가짜리들이 많아요. 대략 납도 2가고 카드뮴도 2가고. 그래서 모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양이온 2가 금속들에 의해서 우리가 환경공학에서는 쓰는 약품들도 많고, 그 다음에 처리를 하는 뭐 경도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 물의 세기, 샘물, 연수 아니면 경수 이런 말로 표시를 할 때 이런 경도를 유발하는 물질이 2가짜리가 많기 때문에
마그네슘, 칼슘, SR은 스트론튬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론튬까지 알고 계시면 되고 산소는 몇 가예요? 마이너스 2가.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제가 이거 기본적으로 다 화학 시간에 다 배우잖아요. 얘네는 1쪽짜리는 뭐 플러스 1이고 뭐 얘는 몇 가고 이렇게 다 배우잖아요. 근데 모르시면은 그냥 저 옛날에 일수가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일수가나. 이막갔어. 그래서 제가 암기하시는 방법은 창피하니까 이렇게 한글로 안 썼거든요. 그래서 계속 보다 보면 얘가 몇 가다 라는 게 눈에 보이실 테니까 굳이 그렇게 유치하게 안 외우셔도 상관없고 그냥 뭐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 수소, 칼륨, 나트륨 이 정도로는 알고 계시면 되고 산소는 마이너스 2가다. 그럼 기본적으로 볼게요. 다시 칼슘은 몇 가라 그랬어요? 플러스 2가. 수산화이온은 마이너스 1가짜리가 2개 있어야 되죠. 이때 수산화이온이 몇 개 있지? 2개. 그럼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가수라고 했으니까 수산화칼슘이라고 하는 건 몇 가? 2가가 되는 거고요. 됐죠? KOH, OH 몇 개 있지? 하나. 가수는 몇 가? 1가. 그럼 얘 이온화 시킬 수 있으셔야 돼요. 이온화 시키고 전리시키고 해리시키면 칼륨이 몇 가라 그랬어요? 1가. OH가 몇 가? 마이너스 1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온화까지 한꺼번에 연습하실 수 있으니까 집에 가셔서는 제가 쓴 걸 그대로 쓰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여기까지만 써보시고 이온화도 시켜보고 왜 얘가 가수가 1가인지도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얘는 수산화크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수산화크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OH가 3개 붙었잖아요. 그러면 안 봐도 크롬 몇 가예요? 3가.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크롬 같은 경우에는 삼각크롬과 육각크롬이 있어요. 물론 육각크롬이 인체에 더 유해하지만 이런 것들은 육각크롬을 삼각크롬으로 바꿀 수도 환원시켜서 삼각크롬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수산화크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크롬은 3가짜리 크롬이구나. 이것도 보시면 확인을 하시면 되고 자 얘는 가수가 그럼 몇 가일까요? 3가가 되겠죠? OH 3개니까 자 마지막 AlOH3 얘는 수산화 알루미늄이에요. 응집침전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응집침전? 그러니까 알갱이가 작은 것들을 덩어리로 크게 응집시켜가지고 침전을 시켜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거기서 많이 나오는 수산화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AlOH3예요. 얘도 딱 보시면 OH가 3개니까 알루미늄은 몇 가겠구나. 3개겠구나. 얘 몇 가짜리다? 3가짜리다. 이렇게 바로 나오실 수가 있죠. 되셨죠? 자, 그래서 산일 경우에 염기일 경우에 이렇게 가수를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산도 염기도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산성이나 염기성으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물질은 다 화합물인데 화합물 중에서도 산의 성질을 띠고 있는 거, 염기의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수소이온과 OH-의 개수로 가수를 계산했다고 하면 그냥 그런 나머지들은 그냥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들 있죠. CaCl2, 염화칼슘 같은 것들. 아니면 NaCl, 염화나트륨 같은 것들. 아니면 CaCO3, 탄산칼슘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자, 요런 것들은 양이온의 산화수가 가수예요. 제가 그냥 화학적인 개념을 배제를 하고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그랬으니까 빨리 보시면 볼게요. 양이온의 산화수가 가수다라고 했으니까 양이온을 일단 찾아야 되겠죠. 양이온은 아까 여기 환경공학에서는 프로피온산만 제외하고는 다 앞에 붙어 있어요. 다. 자, 볼게요. CaCl2 얘가 양이온이에요. NaCl 나트륨이 양이온이고 CaCO3 앞에 붙어 있는 게 다 양이온이에요. 얘만 제외하고 다 앞에 붙어 있는 게 양이온이거든요. 그쵸? 양이온 찾으실 수 있죠? 그리고 양이온의 가수 찾을 수 있잖아. 왜냐하면 아까 전에 제가 외워야 되는 일수가나 이마가소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으니까 1가짜리, 2가짜리 암기하실 수 있죠? 그쵸? 그럼 칼슘은 몇 가지? 플러스 2가예요. 그럼 얘 2가예요. 얘 몇 가죠? 나트륨. 1가니까 1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CaCO3 탄산칼슘은 칼슘이 2가니까 2가 화합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죠? 여기까지 정리되시나요? 제가 가수 계산하는 시험 문제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됐죠? 가수는 당량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하지만 마지막 산, 화, 재 산화제나 환원제 같은 경우에는 가수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사실 앞에서 제가 가수 계산하는 걸 그냥 수소이온의 개수가 가수예요. OH-의 수가 가수예요. 양이온의 산화수가 가수예요. 이렇게 쉽게 풀 수 있게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얘네가 산화 환원 반응에서는 교환하는 전자를 가지고 우리가 가수를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서로 주고받는 전자의 개수를 우리가 가수라고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도 다 교환 전자수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럼 산화제 같은 경우에는 교환하는 전자수가 가수, 산화수, 원자가라고 하는데 산화제의 대표적인 건 암기 할게요. 자리가 여기 없어서요. 이 위쪽으로 좀 당겨서 쓸게요. 자, 산화제 종류는 여러분들이 딱 2개만 암기하고 계시면 돼요. 앞에서 하나 말씀드렸던 거는 첫 번째로는 KMnO4라고 하는 과망간산 칼륨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K2Cr2O7이라고 하는 다이크롬산 칼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다이크롬산 칼륨은 다이가 그 의미하는 게 2개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네 다이크롬산 칼륨을 중크롬산 칼륨이라고 표시를 하기도 해요. 옛날에는 중크롬산 칼륨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명칭을 2개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사실 공무원 시험 문제도 비공개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 은행에서 예전에 나왔던 문제 같은 것들을 계속 뽑아서 이렇게 돌리기도 해요. 100%는 아니지만 예전에 문제들을 참고해서 풀다 이렇게 출제위원들이 하다 보면 현재는 지금 다이크롬산 칼륨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리우는 게 이제 표준 명칭으로 됐는데 중크롬산 칼륨이라고 옛날에 썼던 그 용어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2개 다 알고 계셔야 돼요. K2Cr2O7. 근데 이 2개는 뭐라고요? 산화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이에요.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을 우리가 산화제라고 하는데 자, 산화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볼게요. 과망한산 칼륨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 과망한산 칼륨 같은 경우에는 KMnO4라고 하는 과망한산 칼륨이 물속에 들어가서 이온화가 되면 나머지가 다 이온화가 됐을 때 이 망간이 가지고 있는 산화수가 2개거든요. 네, 플러스 이가예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볼게요. 과망한산 칼륨 안에서는 칼륨이 몇 가라 그랬죠? 플러스 1. 산소가 몇 가라 그랬지? 마이너스 2 곱하기 4니까 얘는 마이너스 8이고 여기 그러면 과망한산 칼륨 안에서 망간이 가지고 있는 산화수는 전자는 플러스 7. 그러니까 전자를 7개 잃고 있는 거죠. 전자를 7개 잃어서 양이온을 띠고 있는 형태예요. 근데 과망한산 칼륨이라는 것이 전자를 교환을 할 때 자기가 잃고 있는 잃어서 양이온이 되는 거.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전자를 7개를 잃어 있는 상태인데 얘가 망간이 나중에 이온화돼서 망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전자를 지금 2개밖에 잃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전자를 몇 개 얻은 거야? 5개. 다시 말해서 플러스 7과 플러스 2는 몇 개의 갭이 있어요? 5개의 갭이 있어요. 그쵸? 5개의 전자를 교환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5개의 교환 전자 수가 얘 가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세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거는 당량을 계산하기 위한 가수잖아요. 이런 의미로 교환하는 전자수 때문에 과망한산 칼륨이 5가가 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이 5가가 되는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외울 거예요. 과망한산 칼륨은 5가, 다이크롬산 칼륨은 6가예요. 6가. 그래서 자, 얘도 보시면 하나만 더 할게요. 칼륨이 플러스 1가인데 2개죠. 그쵸? 그럼 얘는 플러스 2예요. 얘는 마이너스 2가인데 7개잖아. 그러면 얼마지? 마이너스 14예요. 정기적으로 중성을 만들려면 얘가 얼마여야 되지? 마이너스 12여야 돼요. 맞아요? 크롬 2개가 마이너스 12. 그럼 크롬 1개는 마이너스 6. 아니 플러스 6. 미안. 플러스 6. 여기 안에 있는 크롬은 육가 크롬이란 얘기예요. 맞죠? 얘가 크롬 2개가 플러스 12가 돼야 되니까. 정리되세요? 그럼 여기 안에 있는 크롬은 나중에 이온화가 되면 크롬이 몇 개가 나와야 되냐면 2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크롬이 지금 2개가 있으니까. 맞죠? 근데 이 크롬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것은 삼가 크롬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다이크롬산 칼륨 안에서는 크롬이 갖고 있는 전자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플러스 12예요. 플러스 12. 2개가. 그러면 얘네는 지금 2개가 플러스 몇이지?
6이잖아요. 하나로 치더라도 얘는 플러스 6, 얘는 플러스 3 됐죠? 근데 지금 다이크롬산 칼륨 안에는 크롬이 2개가 있으니까 이 2개를 총 합해서 계산을 하면 다이크롬산 칼륨 안에서 갖고 있는 Cr2가 갖고 있는 것은 플러스 12의 값을 가지고 있고 얘가 이온화가 됐을 때 물속에서 존재하는 크롬은 이 크롬 3가짜리가 2개가 있어야 되니까 플러스 6이 돼야 되죠. 플러스 12와 플러스 6가의 갭은 얼마? 6. 됐나요? 다이크롬산 칼륨은 그래서 6가예요. 교환 전자수를 가지고 따지려면 이거 조금 제가 더 화학적인 개념을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럴 시간도 제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 화학 시간에 공부하세요. 나올런지 모르겠어. 화학 시간에 화학 시험 문제에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설명드릴 거는 산화제라고 하는 거는 교환 전자수를 가지고 우리가 가수를 찾는다. 이거 나머지들도 다 교환 전자수를 가지고 따진 건데 산화제 같은 경우에는 교환 전자수가 가수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얘가 플러스 7이었지만 이온화가 되면 플러스 2이기 때문에 교환 전자수가 5개, 그래서 5가가 되는 거고 이 안에서는 크롬이 가지고 있는 2개의 크롬이 가지고 있는 것이 플러스 10이었지만 이온화가 돼서 물속에 존재할 때는 크롬 3가짜리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교환 전자수가 6개다. 그래서 6가다. 할 시간이 없으니까 외우자. KMnO4는 몇 가? 5가. 다이크롬 산칼륨은 몇 가? 6가.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아셨죠? 왜? 암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는 당량을 구하기 위함이거든요. 되셨죠? 그래서 네, 가수 계산하시는 거는 제가 지금 당량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가수 계산 순서를 쭉 알려드렸어요. 정리만 할게요. 첫 번째로는 산일 경우에는 수소이온의 개수를 빨리 찾자. 예외적으로 뭐가? 아세트산만 빼고 아세트산은 수소이온이 맨 끝에 붙어있는 게 수소이온이다. 그래서 아세트산만 제외하고 염기일 경우에는 뭐를 찾자? OH-를 찾자. 그 다음에 산도 염기도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합물로 볼 수 있는데 화합물은 앞에 붙어있는 게 양이온. 양이온의 가수를 알면 이 화합물의 가수를 계산할 수가 있다. 마지막. 산화제에는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는데 산화제라는 것은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이에요. 아셨죠?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이라서 과망한산칼륨과 다이크롬산칼륨 이 2가지를 알려드리긴 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보셨던 오존 아니면 산소 같은 경우도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산화제 개념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가수 계산하시는 거나 아니면 당량 계산하는 문제, 계산 문제에는 저 2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저 2가지의 가수를 외우자. 교환 전자수를 암기하셔도 되지만 우리는 저 가수를 외우시면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 KMnO4라고 하는 과망한산칼륨은 몇 가? 5가. K2Cr2O7 다이크롬산칼륨은 몇 가? 6가라고 암기를 하시면 쉽게 우리가 당량 계산할 수 있다까지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고요. 잠시 쉬었다가 자 너무 몰아쳐가지고 오긴 했는데 정말 다 쉬운 내용이잖아요. 다 들으면 이러는데 이거를 문제에 어떻게 빠르게 적용하는지가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내용이지만 그래도 정말 너무 유치해서 더하기 빼기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한 번씩 해보면서 저런 분자량이나 원자량 같은 경우에도 스스로 계산을 해보시면 NaOH가 저렇게 하나하나 계산 안 해도 제가 제일 못하는 거는 사칙연산이에요. 끄덕끄덕 해주셔가지고 약간 현타 왔는데 제가 그래서 실수가 오는 게 다 계산을 제가 막 계산해주다가 애들이 막 표정이 막 학생들이 안 좋아.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쉬는 시간에 와서 이제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쉬는 시간에 와서 아까 더하기 빼기 틀리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 뭐 하루 이틀 있었던 일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그럴 땐 그냥 이상한 표정을 지어주시면 아 내가 틀렸구나 하고 제가 한번 다시 볼 텐데 제가 잘 못하는 게 사칙연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더하기를 빨리 하거나 곱하기를 빨리 해서 계산을 한 게 아니라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초상 같은 경우에는 왜 계산을 더하기 빼기를 안 했을까?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지워졌거든요. 아마 60인가? 아무튼 나올걸요. 그래서 잘 쓰는 것들은 머릿속에 막 황산 그럼 98, CaCO3 그럼 100 이게 바로바로 나오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본인들이 연습하면 머릿속에 좀 오랫동안 장기 기억으로 남으니까 별거 아니고 더하기 빼기인데도 불구하고 집에 가셔서 복습하실 때는 한 번씩 제가 했던 거는 잊으시고 스스로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당량은 마무리를 못 졌는데요. 잠깐 쉬었다가 당량부터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